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두군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되면은 늘 여론조사가 나와서 네. 조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11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33.4%, 부정 63.3%. 같은 조사에 지난주하고 대비하면 잘했다 긍정은 3.6%가 감소했고요. 부정평가는 6.3%가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 조사가 나왔어요. TBS 의뢰로 KSOI가 15일, 16일 양일간 조사한 건데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 32%, 부정 63.7%. 같은 조사의 지난주하고 대비하면 긍정은 2.5% 감소했고 부정은 2.9% 증가했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 조사하고도 비슷한 수치네요.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현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20대로 될 거다 이러는데 20대는 안 된 거 보니까 뭐 고착되는 거 느낌이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뭐 추세는 같은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 정도. 그러니까 중반에서 초반 떨어지는 것 같고 이제 부정 평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거의 이제 60대 지금 두 조사가 다 보면 63% 정도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거의 뭐 더블 스코어는 아니지만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데 사실은 긍정 평가도 중요한데 저 두 개 합치면은 거의 한 5%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저것도 합치면 96%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지대가 거의 없이 긍정과 부정이 갈리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부정 평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 60%까지라면 거의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부정하고 있는 거고 긍정 30%도 아마 과거에 지금 윤석열 통해 지지했던 분들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이탈한 거거든요. 48%였으니까. 이탈하니까 저 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예측이 20대 떨어진다 그러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 드네. 네. 근데 어쨌든 추세는 계속 지금 하락 추세예요. 근데 이거를 반전시킬 만한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게 전 정부의 역량 집중하는 게 뭐 북한 관련되는 일이잖아요. 네. 다 뭐 대통령실, 뭐 국정원, 뭐 통일부, 뭐 해경 뭐 다 지금 뭐 홍보수석도 처음 나와 발표한 게 이런 거예요. 이거 뭐 북한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집중해서 전 역량을 동원해서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고 있는 한은 제가 보기에 여론 반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이거 지금 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좀 저 수치를 주의 깊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봐야 되는데 지금 당에서는 지금 당이 그 갈등과 논란이 지금 진화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또 당에 뚜렷한 중심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대통령실은 이제 더 문제인 게 우리 대통령 본인도 그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겠다. 물론 뭐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고 5년 동안 자신이 생각한 바를 국민을 위해서 하면 되죠. 그러나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오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쯤에는 제가 볼 때 20%대 떨어지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대부분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떨어지고 그것도 30대 초반에 고착되면요. 일단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국정 동력이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적어도 행정부의 수장인데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의 지시나 발언이 먹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정부가 가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나 대통령실에서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또 그냥 내 갈 길 간다, 마이웨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 집권 된 지 지금 2개월, 3개월째 들어가는 건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대통령실에 있는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홍보수석이라든지 뭐 정무수석이 전혀 안 보여요. 뭔 역할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얘기할 때 지금 북한 관련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브리핑해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고 장관들도 전혀 안 보여요. 장관들도 뭐 책임 장관 한다고 역할 준다 그러는데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뭐 민생 대책이라든지 뭔가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 동의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아마 내각 구성은 뭐 당장 뭐 바꾸기 어렵다면 뭐 대통령실이라도 좀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게 없어요. 맞아요. 대체로. MB 때도 이제 광우병 사태 나가지고 집권 초반에 엄청나게 국정 동력의 상실을 가져왔고 그때도 제 기억이 아마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대통령실에 전면 개편을 합니다. 비서실장부터 사퇴를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이 정무적 조언이나 직원 또는 이래서는 아닌데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 이제 관료 출신이잖아요. 경제통이고. 맞아요. 사실은 집권 초반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치인 그것도 굉장히 비중 있고 역량 있고 할 말을 하는 정치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쓴소리 팍팍 네, 가능한 사람. 네. 과연 지금 그런가? 그게 안 되니까 혹시 이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아침 여론조사 결과였고요. 아마 두 분의 오늘 상한가 한가를 보다 보면 뭔가 여러분 이래서 뭐 이런 감이 잡히실지도 모르겠어요. 우선 키워드 확인하고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저는 일단 이 1,000만 원이면 대통령실 들어가나 하한가로 잡았는데요. 지금 지난 주말에 계속 이제 논란이 됐던 강릉 우모 씨 아들 이분이 뭐 선거 캠프 도와줬다. 그래서 추천했다. 권성동 의원이 이제 추천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인데도 1,000만 원을 선뜻 또 후원을 하셨어요. 경선 때. 경선 때 네, 그렇죠. 네.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이 1,000만 원의 기억이 언제 있냐면 지난번에 이제 인사수석 부인하고 또 부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죠. 네. 1,000만 원씩 냈잖아요. 2,000만 원씩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경선 치를 그렇죠. 때 1,000만 원씩 후원. 네. 그러니까 거기 그 당시에도 인사수석과 부인 둘 다 채용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사람 들어가려면 1,000만 원씩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두 분을 김 교수님 1,000만 원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내가지고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우연히 치고는 거기도 1,000만 원 받아도 안 들어갑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데 남편 들어가고 부인은 채용하려다 못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또 1,000만 내는데 채용이 됐다 그러고 그럼 이게 한 사람 들어가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런 들어서. 얘기가 지금 이제 뭐 온라인상에 내가 매직 아니냐 이런 얘기 안 우스갯소리처럼 나올 수 나올 없는 정도로 얘기죠. 이 사적 채용 논란이 주말에 좀 뜨거웠는데 여기부터 풀어가 보죠. 윤 대통령의 강원도 사는 지인 40년 지기래요. 40년 지기의 아들이 현재 대통령실에서 9급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이 추천한 거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가 권의원 지역구의 선관위원이었던 거죠. 일단 권 원내대표의 설명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절차, 채용 방법, 그리고 채용 관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없다 법적으로 그런 거죠, 김 교수님. 권성동 직무대행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은? 그럼요. 이게 지금 인사 논란이 있을 때 이건 당당하다, 정당한 절차였다, 문제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법적 절차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 감정법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네. 그렇게 봤을 때 대통령하고도 오래전에 수십 년 아는 그 사업하는 분의 아들이 지금 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대표의 추천을 받아서 캠프 때부터 일을 했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 이 사실만으로도 눈에다가 색안경 끼고 보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그 발끈하게 그 반박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좀 살펴보겠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좀 낮은 자세가 필요하지. 내가 추천했는데 심지어는 권 대표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9급이라서 내가 좀 기분이 나빴다. 7급으로 넣어준 줄 알았는데 9급이어서. 그래서 내가 압력을 좀 넣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뭐 이런.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시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구급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아서 내가 미안했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좀 압력을 더 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지금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하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게 본인은 억울하다 하더라도 세상에 억울한 게 정치인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럼 억울한 그대로 토로할 게 아니라 당대표, 직무대행과 원내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가장 친한 핵관의 입장에서 말을 정제해서 말씀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두 번째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는 좀 대통령실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터져 나오는데 과연 오늘 뭐 장제원 의원이 다시 또 이 인사와 관련돼서 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했어요? 찾아보주세요. 도대체 이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과 그 임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실의 비서관과 행정관이 전체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럼 공개가 안 되는 건지. 명단이 공개 안 됐어요? 네, 제가 알기로 명단이 다 공개가 안 됐어요. 빈자리도 있고 아직. 그리고 밑에 행정요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 몇백 명이 근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내부적으로라도 일단 자체 내부적으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과연 문제가 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체크해서 스스로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봅니다. 현 변호사님이 하실 얘기를 김 교수님이 지금 다 했어요. 해버리셨는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권 원내대표나 대통령실이 내놓은 반론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그 권 원내대표는 이게 높은 자리가 아니고 행정요원 9급 자리라는 것과 원래 과거 청와대에서도 별정직은 다 이렇게 대선에 공세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였다. 그러니까 무슨 다른 게 아니라 별정직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공세우면 들어가는 건데 왜 이것이 여태까지 해오던 것이 이번에는 더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성민 전 청와대 비서관, 박성민 비서관 25살 청년을 1급으로 앉히지 않았느냐. 별정직 1급. 이건 그런 공정한 채용이었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9급이 높은 자리 아니냐는요. 사실은 대통령실은 근무 자체가 어느 정도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뭐 정치권으로 가든 아니면 뭐 나중에 뭐 공기업으로 가든 어느 정도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또 9급으로 들어가서 뭐 6급, 7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맞죠. 사실은 뭐 별정직이기 때문에 뭐 공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적인 인연으로 엮이고 더구나 뭐 후원금까지 받고 이런 사람들을 근무하는 경우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 보면 예전에도 뭐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실은 근데 대부분 이제 정치인이라든지 뭐 보좌관 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갑니다. 당에서 활동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 분들은 많지 않아요. 이제 그렇고 뭐 박성민 그 당시에 뭐 비서관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 청년이 뭐 한 게 있다고 뭐 하느냐. 그 당시 비판한 거 생각해 보세요. 뭐 온갖 비판인데 이분은 근데 저도 좀 아는데 우리 당에 거의 흔치 않게 이 경쟁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대변인 할 때, 청년 대변인 할 때. 경쟁 관계를 하면 뭐 그러니까 테스트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부대변인 하다가 최고위원 하다가 그다음 간 건데 그때 비판했던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비판했던 거는 또 잊어버리시고 본인들은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무 관련 없다 하시는데 지금 선관위원도 문제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이것도 자꾸 법에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선관위원 아들을 대통령실에 추천해 줬는데 그 선관위원이 공정하게 뭐 판단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질문. 네. 어떤 지역구의 선관위원이라고 하면 하는 일이 선거법 어떤 후보의 선거법과 관련된 의혹이 발생했을 때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 이런 거 판단할 1차 때 판단하는 거죠.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죠, 선관위원이. 그렇죠. 왜냐하면 선관위원들은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근이긴 한데 선거 때 중요합니다. 선거 때문에 각 당에 추천에 들어오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당에서 추천한 분은 아니에요. 선관위에서 선정하신 분이긴 한데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지역구의 선관위원이 그 행정요원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해 충돌 아니냐 그 그렇죠. 얘기를 하는 문제가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 무슨 말만 나오면 무슨 연좌제다. 지난번에도 연좌제냐. 아들과 아버지는 별개다. 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선관위원 하기 힘들어요. 이러면. 왜냐하면 공정성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지금이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채가 있고 특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공무원을 선발하거나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렇죠. 근데 특채라는 건 특별 채용이지 특혜 채용이 아니에요. 특별 채용의 약자가 특채입니다. 그래서 그 특채를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업적, 경력, 전문성,
그다음에 그동안 했던 다 그걸 평판 다 보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대통령실에 그런 특채로 간다 하더라도 별정직으로 정당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나 전문가로서의 민간 합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 씨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시민사회 수석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인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로 들어온 게 아니라면 시민사회 수석실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과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없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국민정서법이 봤을 때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장제원 의원의 페이스북이 이게 지금 언제 쓴 글이에요?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신 거 찾아봤더니 30분 전에 올린 겁니다. 30분 전, 그렇죠? 권성동 대행께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무척 거칩니다. 그리고 저는 권성동 대표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제원한테 넣어주라고 압력 행사했다. 이게 권 원내대표 말이었는데 장제원 의원이 그 부인한 겁니다. 다양한 경로로 인사 대상자들 추천을 받아서 적절한 인선 기준에 따라 인사팀에서 발탁한 겁니다. 그리고 뭐 7급으로 부탁했는데 내가 9급으로 꽂아줬다고요? 그런 기억 없습니다. 요렇게 장제원 의원이 30분 전에 페이스북 올렸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또 이거 뭐죠? 권장 갈등. 또 점심 식사 한번 해야 되겠네. 또 한 번 하셔야겠네. 서로 바쁘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안 본다 그랬으니까 암흑 같은데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이 정도 품위 위반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윤리 또 열어가지고 직무대행 또 저 당원권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진짜 같은 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민망합니다. 민망하고 대통령과 가장 친하다는 두 분이 이런 인사 논란 자체도 지금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서로 자기 책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 참 답답합니다. 아니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압력 넣고 안 넣어줘가지고 압력 행사이고 넣었다. 그럼 점심 식사 다시 해서 몰래 이야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은 압력 받아서 넣어준 사람이 되는 지금 한 거니까. 것도 보니까 인사 책임자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당선인 비서실장 인사 책임자가 맞나요? 이 부분도 또 논란이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저는 재밌는 게 그 당시에 권성동 의원도 핵관으로 소문나 있었잖아요. 근데 행정요원 추천하는 것도 장제원한테 부탁해서 할 정도니까 이거 완전히 핵관 사이에도 좀 이게 다르구나. 다음 주제 넘어가시죠. 자, 8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어요? 상한가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이 골라오신 걸로 갈게요. 예, 저는 박지원과 이재명 다른 듯 같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그렇습니다. 가져오셨군요. 어떤 지점 보신 거예요? 어제 제일 큰 뉴스가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권 출마 선언한 건데 그 전날 금요일에 있었던 가장 큰 뉴스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도 출마 선언한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 분은 출마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한 분은 이제 출마뿐만 아니라 당선이 확실시 되는 것 같잖아요. 박지현과 이재명. 그렇죠. 그래서 박지원과 이재명이 서로 다른 결과와 다른 모습입니다만 그 다른 것 같지만 저는 사실은 같은 점이 있다고 봐요. 어떤 게요? 첫 번째는 본인의 책임은 안 지고 남 탓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이 지방선거 앞두고 발탁에 대해서 청년들을 대변한다고 해서 비대위원장 왔습니다만 결국 지방선거 패배했잖아요. 패배했으면 본인 책임이 제일 크죠. 근데 그다음부터 하는 게 전부 이재명 탓만 하는 거죠. 민주당 탓하고 최광욱 탓하고.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으니까 남들 문제 있으니까 내가 당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무위하고 비대위에서 못 나오는 걸 했으면 그걸 수능하는 것이 젊은이의 가장 중요한 공정 아닙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 우겠다는 거고. 이재명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대선 졌죠. 지방선거 졌죠. 그 패장을 연속했는데도 또 나와서 뭐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책임을 맡겠다고 해요. 아니, 책임을 지라는데 책임을 맡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둘 다 비슷한 것 같다. 같은 모습이다.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 변호사님. 은근히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비판은 같지만 본질은 이제 이재명 출마를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 이제 돌려가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우아하게 까세요. 아니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의원을 같은 급 따지는 건 좀 죄송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사실은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마 자격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당내뿐만 아니라 일반 여론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청년이 비대위원이나 뭐 최고위원으로 온 적은 꽤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근데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엄청난 특혜예요, 사실은. 정치 입문에서는. 근데 출마 자격에도 본인한테 예외를 인정해 달라.
그런데 그게 또 안 되니까 또 뭐 기자회견에 접수하겠다. 약간 제가 보기에 이제 많은 당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론과 기자회견도 못 하고 그런 건데 저도 뭐 우리 김 교수 얘기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준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어떤 룰은 사실은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컷오프 시키고 공천에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뭐 재심 청구해서 안 되면 다 수긍해요. 그런데 못 하니까 뭐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당이 돌아가는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좀 지켜줄 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두 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교집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 이재명 의원이 어차피 출마 전했고 뭐 네. 어대명이라고 하니까 될 것 같은데 또 제가 두 명이 같은 듯 다른 듯 같다고 한 점은 뭐냐면 그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처음에는 신선했어요. 주장도 신선했고 다들 저도 공감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너무 과도한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정치적인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이재명 의원도 지금 타임에서 쉬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그런데 또 서둘러서 나와서 책임지라니까 책임을 맡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또 정치적 알겠습니다. 미래가 안 좋을 것 같아요. 1분 남았어요. 우리 김근식 교수님하고 방송 오래 했는데 네.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뭐 칭찬해 주는 건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재명 의원님 칭찬하는 거 지금 대선 과정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칭찬하기 좀 일을 해주세요. 칭찬할 거를 칭찬하는 만들어라.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뭐 앞에 서른 의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전당대회가 되면 사실은 이제 근데 앞에 서른 의원님 얘기하는 게 엄청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선 경선 때도 서른 의원님이 아주 세게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전주곡이 약간 관련 같아가지고 당내에서 막 이런 예를 들어서 대장동 뭐 변호사비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끄러지거든요. 그런데 서른 의원님이 너무 약간 오버하시는 게 아닌가.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도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으니까 민주당도 같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한쪽이 잘해야 더 각성하고 경계하면서 자기들도 돌이켜볼 텐데 서로 잘못하니까 그래 같이 잘못하자. 지금 이런 분위기 같아서 참 한국 정치 발전을 좀 암담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